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그리움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딸입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그의 명저 예언자에서 남긴 말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많은 부모들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낍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위로이기도 합니다. 아침 식탁에서 당신을 외면하는 아이를 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엄마 싫어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루에도 수없이 엄마 사랑해를 속삭이던 그 작고 사랑스러웠던 아이는 사춘기라는 터널을 지나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숲속의 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어미 나무 옆에서 자라던 어린 묘목은 처음에는 큰 나무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으며 자랍니다. 비바람이 불 때면 어미 나무의 넓은 가지가 방패가 되어주고 뜨거운 한여름 햇살은 큰 잎들이 걸러줍니다. 묘목은 그 품 안에서 안전하게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묘목의 뿌리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미 나무 바로 옆의 양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뿌리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어미 나무의 뿌리와 엉키기도 하고 서로 양분을 두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배신일까요? 아니면 생존일까요? 자연은 이것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묘목이 독립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묘목이 계속 어미 나무의 그늘 아래만 머문다면 그 나무는 결코 하늘을 향해 굳게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작고 왜곡된 형태로 남을 것입니다. 강을 생각해 봅니다. 산 위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는 처음에는 바위와 바위 사이 정해진 길을 따라 흐릅니다. 하지만 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그 물줄기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바위를 깎아내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파내며 자신만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만약 누군가가 강의 흐름을 막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넘쳐나고 둑은 무너지고 결국 더 큰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강의 본성이니까요. 사춘기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당신을 밀어내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자신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생명의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거칠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칼릴 지브란은 1883년 레바논의 작은 산골 마을 비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이민자로서 낯선 땅 미국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보스턴의 빈민가에서 지브란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고 미국식 사고방식을 배워야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랍어를 쓰고 레바논의 전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두 언어 사이에서,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어머니의 기대였습니다. 어머니는 지브란이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브란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철학을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16살, 지브란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레바논으로 돌아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부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브란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고 때로는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베이루트의 학교에서 공부하며 지브란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어로 시를 쓰고 서양 철학과 동양 신비주의를 결합하며 그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902년 비극이 찾아옵니다. 지브란이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형과 여동생마저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가족의 절반을 잃은 지브란은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머니 곁에 있었더라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브란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떠나는 것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날려보내는 것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자신이 행복하기를, 자신의 길을 가기를 진정으로 원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예언자의 자녀에 관한 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브란은 말합니다. 자녀에게 사랑은 줄 수 있으나 생각까지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자녀의 육신에 집을 내어줄 수 있어도 그들의 영혼에는 집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당신이 꿈에서조차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부모들이 저항감을 느낍니다. 내가 낳고 키우고 사랑한 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니. 하지만 천천히, 조용히 이 문장을 곱씹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깊은 해방의 메시지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브란 자신도 이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화가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평생 두 문화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이의 공간에서 그는 보편적인 인간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브란이 1931년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나를 레바논의 고향 산에 묻어달라. 그는 결국 자신의 뿌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국경을 넘어, 시대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한 상담센터 통계를 보면 부모 자녀 갈등 상담이 전체 상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연령대가 바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춘기 청소년입니다. 상담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갑자기 변했어요. 제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한 어머니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말을 잘 듣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제잘제잘 다 이야기해주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별일 없어요만 반복하고 방에만 들어가 있어요. 밥 먹으라고 불러도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휴대폰만 보면서 먹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어제는 제가 내 방 정리 좀 해라고 했더니 내 방인데 왜 엄마가 간섭해?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어요.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에요. 제가 의사라서 아들도 의사가 되길 바랐어요. 성적도 괜찮았고 아들도 어렸을 때는 나도 아빠처럼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미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대를 가겠다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설명했어요. 미술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인생은 아빠가 사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데
하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부모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인가? 사춘기의 호르몬이 문제인가? 시간이 약이라는 명언처럼 시간이 흐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춘기의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 발달의 일부입니다. 그는 청소년기를 정체성 대역할 혼란의 시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모가 원하는 나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인가? 나는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가? 에릭슨은 이어서 경고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탐색하도록 허용한다면 아이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관점에 집어넣으려 한다면 아이는 정체성 혼란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섭도록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너무 꽉 붙잡으려 할 때 오히려 아이는 더 깊은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평생에 걸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이 개성화 과정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할 때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로 살게 됩니다. 겉으로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평생 불안과 우울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춘기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도 한때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로만 들렸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부모님이 정해놓은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가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때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그것은 공간이었을 겁니다. 실수할 수 있는 공간, 혼란스러워도 괜찮은 공간,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당신 편이 되어준다는 확신이었을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처음 듣기엔 역설적인 이 문장은 사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우리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유롭도록, 스스로 선택하도록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완벽한 길을 깔아준다 해도 결국 그 길을 걷는 것은 아이 자신입니다. 그 길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면 아이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만들어갑니다. 부모는 단지 그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런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존재 가능성을 향해 던져진 존재입니다. 던져진 존재.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어도 이 세상에 태어났고 특정한 가족, 특정한 환경, 특정한 시대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기획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가 부모를 밀어내는 것은 바로 이 자기만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입니다. 아이는 묻고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나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아프고 혼란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에밀에서 교육에 대해 혁명적인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아이로 살기를 원한다. 아이다운 생각과 감정을 가질 시간을 주어야 한다. 루소는 당시의 교육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아이들을 작은 어른처럼 취급하고 어른의 규범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을요. 그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소의 말은 현대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어른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나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장래 희망을 정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인생 계획을 세우라고 재촉하지 않나요? 사춘기는 아이가 아이로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혼란스러워도 괜찮고, 방황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은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물어보고 캐묻는 것을 멈춰보세요. 침묵도 아이의 언어입니다. 아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존중해 주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걱정되고 불안하고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는 여기 있어.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 들을게. 그리고 정말로 기다려주세요.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 상담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과의 관계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딸은 중학교 3학년,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딸의 방문을 두드리며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얘기해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딸의 방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대신 거실에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으면서 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어머니는 불안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딸이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한 잔 더 내려서 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20분 정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날 이후 딸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려준 덕분이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옷을 고를 때, 친구를 사귈 때, 취미를 정할 때, 작은 것부터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놔두세요. 부모의 눈에는 더 나은 선택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의 경험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실수해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실수를 미리 막아버리면 아이는 평생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야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아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세요.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엄마가 기뻐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어.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너를 응원해. 내가 말을 잘 들어서 고마워가 아니라 너는 엄마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아이는 듣지 않는 척해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한 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수학시험에서 30점을 받아왔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이 어려웠나 보구나. 속상하겠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막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성적이 극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성적과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가 이루길 바라고, 내가 가지 못한 길을 아이가 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삶이 아니라 부모의 미완성된 삶입니다. 아이를 놓아주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당신만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독립해 나간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부모도 한 사람의 개인입니다. 부모라는 역할 이전에 당신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돌보세요. 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행복할 때 아이도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자 20년 만에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피아니스트의 꿈이 있었지만 결혼과 육아로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고 악보를 읽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하면서 어머니는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에게 쏟았던 관심과 에너지의 일부를 자신에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피아노 칠 때 행복해 보여요. 그런 엄마를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 때 아이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아이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그깟 일로 왜 그래? 대신 많이 속상했구나. 내가 예민한 거야. 대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당연해. 그럴 리 없어. 대신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억압하거나 왜곡하거나 폭발시키게 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은 아이는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중학생 딸이 친구와 싸웠다며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친구 하나 사귀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양보하지 그랬어. 이것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친한 친구와 싸우면 정말 힘들지. 엄마가 안아줄까? 그리고 아이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로의 말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감정을 다 표현하고 나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을 것입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 아이는 회복 탄력성을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아이는 여전히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오라는 말에 안 먹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들려옵니다. 당신은 한숨을 쉽니다.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서운하고 여전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저 아이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
나를 밀어내면서도 어쩌면 속으로는 외로울 수도 있겠지.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들로 혼란스러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칼릴 지브란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당신은 활이고 자녀는 당신에게서 날아가는 살아있는 화살입니다. 활은 화살을 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화살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활은 자신을 최대한 구부립니다. 그것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이 활의 역할입니다. 화살은 날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화살의 운명입니다. 당신의 아이도 언젠가는 날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날아가기 위해 날개짓을 연습하는 중입니다. 서툴고 거칠고 때로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것이 성장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서운하고 지쳐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부모도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집착이 아닌 자유로 소유가 아닌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닫힌 방문, 차가운 시선, 짧은 대답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당신의 사랑이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를 키울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그 기다림을, 그 사랑을. 오늘 밤 아이의 방문 앞에 서지 마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위해 차 한 잔을 내려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세요. 달이 떠 있다면 달을 보고 별이 보인다면 별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 않았어도 사랑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아이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태어났을 때 첫 젖을 떼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 손을 놓고 학교에 보낼 때 등을 떠밀고 사춘기에는 마음까지도 놓아줘야 합니다. 그 모든 놓아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진짜 사랑이 자랍니다. 소유하지 않는 사랑, 기대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는 먼저 방문을 열고 나올 것입니다. 어쩌면 엄마, 미안해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놓아줌이 오히려 더 단단한 연결을 만들었다는 것을. 지브란의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지만 당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몸에 집을 내어줄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까지는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내일의 집, 그것은 당신이 가본 적 없는 곳입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당신의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을 향해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당신은 손을 흔들어 줍니다. 잘 가.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엄마는 여기 있을게. 그렇게 말하고 당신은 천천히 당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밤은 깊어가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평안을 느낍니다. 아이를 놓아줬다는 슬픔이 아니라 아이를 믿는다는 평화를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은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법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법을, 함께하되 간섭하지 않는 법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춘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아이가 당신을 밀어내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소중한 성장의 시간입니다. 훗날 돌아보면 이 힘들었던 시간이 아이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떨어질까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며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갈 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그때의 자랑스러움은 아이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오늘 밤 당신의 아이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아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길을 찾고 자기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의 사랑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부모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부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